7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다음 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 등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습니다. 인선 배경과 취지를 요약하면 대법원 구성 다양화이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 3명은 모두 그전엔 대법관행 보증수표로 꼽혔던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 가운데 김선수 변호사는 법원 행정처 근무는커녕 판검사 근무 경력 자체가 전무한 이른바 재야 변호사 출신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7기인 김선수 변호사는 민변의 창립 멤버 외 민변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변호사입니다. 노동사건이 있는 곳에 김선수 변호사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과 인권 변호사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면 판검사 경력이 전무한 이른바 재야 변호사가 대법관이 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김선수 변호사와 같은 연수원 17기인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1991년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판사로 봉직해온 정통 법관입니다. 고대법대를 나온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엘리트 코스를 두루 밟아왔습니다. 도산사건과 행정사건 전문가인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따뜻한 리더십의 소유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19기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은 판사로 시작해 변호사를 하다 다시 법원으로 돌아간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출생으로 이대 법대를 나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아동과 여성인권의 신장한 판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도덕성과 공정한 판단 능력 등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관에 임명되면 전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인물들로 구성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부터 재산 현황까지 사실상 민간인 사찰 수준의 뒷조사를 벌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변협은 오늘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하창우 전 변협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뒷조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탄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 수임 내역 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됐음이 밝혀졌다. 특히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던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 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공판기일 지정 시 변호인의 연기 신청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민의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 이런 비민주적 권력 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변협은 변협을 상대로 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검찰 자료 요청에 대해 오는 목요일쯤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로부터 법원이 대한변협에 발주하는 광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의 법관들이 참석이 많이 줄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아마 이번 주 중에 한 목요일 정도 검찰에 제출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검찰에 제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410개 파일에는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의 제목을 가진 문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소속 일선 판사의 PC에서 발견된 것으로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언 등 양승태 대법원 정책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한 법원 행정처의 전략적 대응 문건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예산 삭감, 대한변협신문 광고 중단, 국선 변호사 확대 등의 변협 압박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상고법원 설치에 적극 반대했던 하창우 당시 변협회장에 대해선 부동산 등 개인재산 뒷조사, 회장 취임 전 변호사 수임 내역 국세청 통보 검토 등 사찰 수준의 압박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하창우 전 회장은 회장 임기 말인 2016년 말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2015년 2월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세무조사라 당시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문건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제 실행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고를 끊는다든지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삭감한다든지 내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가운데 최종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진 않았지만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한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 이름을 올린 걸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금도 사태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거나 사태를 너무 느슨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때는 그런 논의가 없었으니까 추천이 됐죠. 그런 어떤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건 내용과 피해 진술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일단 법원의 하드디스크 실물 제출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이 끝내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강제 수사의 확실한 명분을 쌓아두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 문제가 뜨겁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난민재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 소속 판사들로 구성된 난민재판 실무연구회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논의 현장에 신세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소회의실에서 열린 난민재판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 오늘 강연 토론회엔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연구회 소속 21명의 판사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은 먼저 난민 문제는 이제 몇몇 관계자가 아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고 현상을 진단했습니다. 난민 문제를 다루는 공직자들 그리고 관련된 단체들 그에 관련된 소송을 하시는 변호사들 내지는 그 난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 안의 문제였다면 언제부턴가 이것이 우리 주변의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나.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강연회와 토론회에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허심탄회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먼저 미흡하기 그지없는 국내 난민 대응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난민 심사 절차 현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만 10,000건 이상 난민 신청이 들어온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은 전국에 38명뿐이다. 단순히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라는 게 최계영 교수의 진단입니다. 초기에 옥석을 가리지 못한 무더기 난민 신청, 그 부담은 종국엔 법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이 가짜 난민, 좀 일견 봐도 난민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의 신청도 좀 많아서 그 중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난민으로서 보호해야 될지를 진짜로 고민해야 될 분들에 대한 심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난민 대상 국가별 상황 정보의 체계적 업데이트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제 각국의 정세와 상황에 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게 상세하고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도록 이제 인력과 체계가 정비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밖에 난민 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난민 심판원 신설과 관련해선 난민 심판원의 성격과 구성,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 등도 아울러 나왔습니다. 예멘 제주도 예멘 출신의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난민에 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서 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우리 문제가 돼버린 난민 문제. 난민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이에 대한 해결은 성숙한 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는 남편을 돌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정당방위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 이거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61살 된 여성입니다. 네. 피고인인데요. 살인죄 피고인이죠. 지난해 3월 1일에 새벽 1시까지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 남편이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네. 그 장식용 돌로 10여 차례 내려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네. 김 씨 측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들어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건가요? 37년간 결혼 생활을 해왔다는 것인데요. 네. 3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으로부터 내내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폭행의 정도가 꽤 심합니다. 가스통으로 머리를 가격한다든가, 칼로 찌른다든가, 이런 지속적인 가정 폭행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때 남편이 또 폭행을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래서 방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서 정당방위다. 네. 그리고 가정 폭력을 심하게 당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다 보니까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좀 없었다. 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1, 2심의 경우에 네. 남편의 머리를 수회 돌로 내려쳤다는 거거든요. 네. 가격당해서 이제 쓰러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회 돌로 내리쳤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분노감의 표현에 해당한다. 네. 이게 공포감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해서도 이거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남편을 때렸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고 대법원의 판단 취지도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이 정당방위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이제 형법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른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당방위 범위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나요? 저희가 흔히 이제 상담을 하면서 흔히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이 때리니까 나도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 네. 저희한테 상담하면서 항상 정당방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변호사들은 실무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당방위라는 게 인정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사실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적거나 거의 없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행이나 성폭행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폭행의 경우에 저희가 그래서 흔히 아주 변호사적인 시각에서 얘기하자면 폭행을 당하게 되거나 하면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수십 년간 지속된 성폭력 이런 것 등에 있어서의 정당방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안 닥뜨리는 게 최고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근무 대기 시간에 경찰서 지구대 화장실에서 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찰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할까요? 어떨까요? 오늘의 판결은 경찰 공무원의 성실과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6년 말 순경 15로 임명된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어떤 여성이 서로 영상을 찍어 교환하자는 제의를 하자 지구대 야근 근무 대기 시간에 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A씨는 그 전에도 한 차례 더 집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어서 이 여성에게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도 줄 테니 너 먼저 보내달라며 음란 동영상 교환을 제안했던 이 여성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을 가장해 남성으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받아낸 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에 걸린 겁니다. 경찰의 몸캠 피싱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수사 대상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게 드러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을 사유로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해임 처분 감경 소청 심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잘못이더라도 해임은 지나치다는 것이 A씨 주장입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영상을 찍어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주거지에서 영상을 찍은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가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자신의 음란 동영상을 보내며 A씨는 아마 상대가 남성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도 곧 상대 여성으로부터 이런 영상을 받아보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도 판결 사유로 참작했다고 하니 진지한 반성이 재판정에서만 끝나지 않고 개과천선 수준으로 반성해서 훌륭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이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데이트폭력 사범에 삼진아웃죄를 적용해 3번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변호사연수원에서 제255기 가사법 특별연수를 실시합니다. 수강 희망자는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입금을 하면 됩니다. 7월 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